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, 진짜. 5월 10날 새 대통령의 이제 취임식이 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 맞아서 또 달라지는 것들을 이제 투자자들은 뭐 물론 이제 많이 준비하신 것들도 있고 시장에 또 선반영된 것도 있긴 합니다만 우선은 그 경제 사령탑 몇 면부터 좀 보고 갈까요? 일단은 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전 총리님 다시 한번 이제 지목이 되셨고 추경호 의원이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이제 지명이 되셨고 그리고 이창용 그 세계은행 국장이 지금 이제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올랐습니다. 요 분들의 이제 면면을 봤을 때 어떤 경제정책 방향 이런 게 좀 어떻게 좀 보이시는지 좀 평가 좀 먼저 해주세요. 사실 그 이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그동안의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되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시장 입장에서 좋다고요?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자율과 생산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 입장이든 금융시장 입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쁠 이유는 전혀 없고요.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시장주의자입니다.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.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을 이제 신뢰하는 시장주의적인 입장들이시라 여전히 좀 긍정적일 것 같고, 근데 이제 좀 제가 봤던 거는 다들 이제 건전성, 재정의 건전성, 그다음에 가계 부채의 건전성,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산에 있어서의 어떤 건전성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이창용 하는 총재 그 후보자께서는 이제 가계 부채 문제를 이제 금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좀 그 잡을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식의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뭐 좀 저희 한국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들 그리고 그것들을 이게 정책으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접근하겠다라는 것들을 보면은 나름은 그래도 합리적인, 그러니까 성장과 어떤 부채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하려고 하는, 그래서 너무 성장이 안 좋을 때는 또 너무 세게 하지 않고 또 그러나 어느 정도 부채가 올라왔을 때는 또 이걸 어느 정도 좀 통제를 하는 그런 류의 정책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조금 더 예측 가능한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변에서 봤을 때는 나름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이렇게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기에는 너무나 불확실한 대외 여건과 그리고 그 인플레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지난 20년,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해내기 위해서는 좀 그분들이 정말 좀 더 시장의 목소리를 좀 더 잘 들어야 되는,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주의자 뭐 좋습니다. 그래서 정책이 개입해서 예상치 못할 리스크가 생기고 약간 요런 위험은 전보다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더 중요한 건 말 그대로 기업이 됐든 자생력이 있는 자만이 또 살아남을 수 있는 또 그런 토양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그걸 이제 분간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. 그렇죠? 사실 그게 본질이기도 한데. 그리고 또 저는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. 한국은행이 그 4월 금통위 때 하는 총재가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6명의 금통위원들이 모여서 금리를 25bp 인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기하면 안 되겠다. 지금 급하다. 빨리 금리 올려야, 약간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평가하고 또 하나가 지금 한국은행은 이제 스탠스만 보면 이제 긴축적으로 확실히 가고 있는데 정부는 윤석열 이제 당선인 취임하자마자 50조 원 정도 이제 추경할 거라고 합니다. 그럼 이거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 아닙니까? 근데 재정 정책은 확장으로 가고 통화 정책은 긴축으로 가고 요거는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일단 4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한 거는 저는 인상할 것 같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가가 4%인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제 미국은 5월달에 무조건 50bp 할 것 같은데 이게 5월달에 총재님 오셔서 인상하면은 약간 좀 늦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뭐 어차피 이게 한국은행이 정치적인에서 오히려 그렇게 결정을 만약에 4월달 안 하면은 더 정치적인
입장이었다라는 비판을 해서 못 자유로웠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나름대로는 그냥 합리적인 결정이었다. 차라리 4월에 올린 게 낫다. 네, 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요.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긴축적인 통화 정책. 근데 사실 사실 엇박자가 나는데 보통 그런 엇박자들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많습니다.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긴축적으로 가지만 이 재정 정책을 모두에게 다 푸는 게 아니라 좀 힘든 이제 저소득층에 좀 더 집중적으로 재정 정책을 씀으로써 약간 이제 보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50조 원도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하는 걸로 좀 맞춤형으로 들어간다면. 네. 그래서 뭐 이렇게 50조 원이니까 사실 규모가 적지는 않아서 거의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10% 가까운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조금 규모가 좀 세다는 느낌은 좀 들고,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부양책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작년에 했었어야죠. 그렇죠. 지금 이제 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 풀었는데. 뭐 그래서 조금 이게 약간 시기적으로 잘 안 맞다는 느낌은 좀 드는데요. 그래도 이게 좀 잘 타겟팅을 해서 재정 정책을 쓰게 된다면 뭐 그런 엇박자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정책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뭐 이겨낸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상쇄할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건데, 그렇죠? 또 정치권에서 서로 싸우다 여기까지 왔습니다. 대선 전에 한 해 만에 못하고 막 그러다가 뭐 어찌됐든간 이건 이왕 약속한 거니까 진짜 그동안 피해 보셨던 소상인들, 자영업자들이 좀 그래도 좀 실질적인 혜택을 느껴나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수혜주, 이거는 사실 이제 대선 직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, 물론 길게 보고 가야 되기는 합니다만 하나하나 한번 좀 따져볼게요.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뭐 원전, 건설, 그다음에 약간 게임주 약간 얘기 나왔었고,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공언을 하셨었거든요.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, 일단 원전부터 좀 영향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, 또 지금 시점에서. 원전은 뭐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눈에 보이는, 그러니까 이제 이전 문 대통령의 어떤 정책하고 가장 180도 다른 되니까 뭐 눈에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고, 지금 또 에너지 위기 때문에 더 이제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제 소형 원전 쪽으로 관심들이 쏠리다 보니까 더 눈에 더 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뭐 나쁘게 보지는 않고요. 근데 이제 좀 관심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이제 그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세계적인 흐름은 가겠죠.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만으로만 하기에는 적어도 1, 2년 아니면 조금 길면 한 3, 4년은 약간 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막 같이 가는 쪽으로 관심이 되면서 이제는 원전도 신재생 에너지 테마에 같이 들어가는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이미 뭐 그렇게 많이 이제 좀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, 건설은 저는 사실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이거든요. 건설 자체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당장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렇죠. 시간도 많이 걸린 데다가 뭐 중대재해법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, 최근에 원자재도 많이 가격이 올라서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공급이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은 좀, 지금은 이제 기대감이 높지만 막상 실제로 이제 지어질 때가 되면은 그런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건설주보다는 건자재가 나을 것이다 라는 논리로 이제 대체를 많이 했었는데, 왜냐면 건설주 같은 경우 원가 부담 높아지고 앞에서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 이런 것 때문에 공기 길어질수록 또 이제 비용이 높아지고 하는 거여서. 근데 또 건자재주들도 보니까 잠깐 좀 이렇게 오르다가 멈추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전방이 건설이 막혀 있고 예상보다 공급이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건설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? 막 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건자재,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진짜 그 건설을 많이 하면 사실 대형 건설사보다 중소형 건설사들이나 지방 건설사들이 더 실적이 확 좋아지거든요. 근데 지금 의외로 지방은 공급이 많아요.
분양도 많고요. 또 지방은 또 미분양 나는 네, 데들도 네. 좀 이제 나타나고 있고. 대구, 인천 이런 데는 미분양도 꽤 있기 때문에 네. 이제 좀 저는 진짜 공급에 밀접해서 좋아질 수 있는 지방 건설사나 건자재보다는 네. 차라리 그래도 분양을 조금 더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분양 쪽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형 건설사가 상대적으로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더라도 약간 그거를 피해서 자체 경쟁력이 있는 대형 네. 건설사가 더 나올 수도 있다. 그리고 보통 대선이나 이런 지방선거 전후로 했을 때 가장 사실 이제 좀 가격으로 봤을 때 많이 움직이는 거는 집값하고 재건축입니다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쪽에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뭐 대형 건설사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하. 예, 그쪽이 상대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하여튼 건설주들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. 전반적으로는. 네, 근데 그 네, 중에서 고르자면은 재건축 쪽을 잘하는 대형 건설사. 네, 음. 그러면 이제 원전 건설 뭐 이런 거 말고는 네. 윤석열 정부 시대에 우리가 계속 놓치지 말고 봐야 할 섹터나 이런 쪽은 좀 관심 둬야 될 때는 어디가 있을까요? 저는 약간 뭐 주식시장이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. 저는 프리 IPO나 오히려 장외 시장은 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. 그런 그 스타트업이나 이제 너무 과도하게 밸류에이션 받는 그 어떤 이제 이뭐 유니콘 기업들에 대한 어떤 경계감들이 좀 많이 생긴 건 사실인데요. 네.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 자체가 이 시장 그러니까 그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, 예. 규제를 좀 더 강조를 하셨던 것 네. 같고 이제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의 자율,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했는데 네. 한국의 대기업들은 사실 규제 완화를 하면 물론 뭐 조금 수혜를 보긴 하겠지만 네. 직접적인 수혜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. 음. 뭐 한국의 대기업들은 사실 해외 수요, 수출이 더 중요하지. 이 안에서의 어떤 변화는 뭐 에너지나 뭐 이런 쪽에서 정책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지. 이 뭐 어떤 정책이 변한다고 해서 내수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. 네. 근데 오히려 조그만한 기업들, 중소기업들이나 이 스타트업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 완화에 되게 예민할 수가 그렇죠.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특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4대 그룹, 뭐 삼성, SK 이런 4대 그룹하고 벤처 기업들의 어떤 고용의 수가 거의 이제 비슷하게 될 정도로 벤처 기업들의 규모가 많이 커졌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경기를 정말 살리고 고용 살리려면 대기업들한테 뭔가 막 그 수혜를 주기보다는 벤처 기업들 살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저희 나라 벤처 기업들의 어떤 규모나 이 펀딩의 규모가 사실 우리나라 전체 그 GDP 사이즈에 비하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계속 조금 더 돈들은 그리고 또 지금 유통시장 자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 아주 이제 고액 자산가들의 돈들은 또 장외로 이게 좀 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프리 IPO나 아니면 또 IPO 자체나 네. 아니면 이제 뭐 장외 시장이나 이런 쪽들이 상대적으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들 좀 하고 있고 뭐 작년 올해 이 벤처 기업들 중에서 보면은 가장 핫한 게 딱 그냥 K 콘텐츠, 그다음에 게임, 그다음에 이제 IT제 서비스, 이제 인터넷 쪽 이런 쪽들이라 이런 쪽들에 대한 산업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어느 정부나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많이 겪어보니까 벤처 기업들 육성하고 스타트업 지원하고 또 IPO 활성화 시켜주고 하는 거는 거의 흐름이 다 똑같았더라고요, 예전에도.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규제 완화가 조금 더 민감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벤처 기업들 또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고 또 투자한 돈이 더 몰릴 수도 있고 물론 그 가운데서도 장외시장이라든지 프리 IPO 또 IPO도 어느 정도 또 버블이 또 꺼질 수도 있잖아요. 장외에서 평가받는 몸값 자체가 수준이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또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. 또 특히나 이제 장외에서는 기업들 좀 관련된 엄한 기업들도 있으니까요. 예.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긴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 더 옥석 가리기가 잘 될 것 같아요. 오히려.
그러니까 더 터프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네. 거기에서 터프한 환경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네. 그런 기업들. 아, 그걸 찾아야 되는데. 저희도 그래서 비상장 기업들 좀 이렇게 모셔서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 거기 또 리스크가 너무 커가지고 예, 그렇습니다. 네, 저희도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이 많고요. 야, 오늘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와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 12년 만에 방송을 또 저희도 이제 유진투자증권하고 같이 이제 콘텐츠 제휴 맺고 하니까 종종 또 한번 식견을 좀 빌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, 이사님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